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는 한국 기독교 사회발전협회가 주관해서 진행하는 포럼 카이로스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으로부터 22일 전입니다. 총선이 앞으로 22일 후에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각 당의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5차 우리들 포럼 카이로스 주제는 4.10 총선 전망과 대응, 이런 제목으로 오늘 포럼을 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럼 카이로스 운영위원장 류태선 목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제로 먼저 발제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영달 선생님이신데요. 전 국회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우석대 총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지금은 민청학련 동지의 상임대표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영달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그 실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여러 가지 국회에서의 경험과 또 현재도 정계에 많은 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시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영달 선생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한 3, 40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한 1시간쯤 함께 대화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권진관 박사님으로부터 오늘 이 자리에 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카메라가 있고 이런 어려운 자리다 이런 예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박종렬 선배님이랑 참 편한 동료들하고 이렇게 담소하는 걸로 알았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미리부터 이렇게 마음이 좀 조이고 긴장이 됩니다. 선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거 주기론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할 때 선거 주기론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 선거가 4년 전에 한 번 이기면 4년 뒤에는 또 지고 또 4년 뒤에는 또 이기고 이렇게 파도처럼 흘러가는 경향이 많더라.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4년 전에 21대 총선을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168석을 차지를 하고 비례대표까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111석을 차지하는 50석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과반은 훨씬 넘고 이렇게 압승을 했었습니다. 그때 대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압승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걸 보면 4년 전 선거는 문재인 정부 때 선거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는 19대 국회죠. 그렇죠. 20대 국회. 20대 국회는 박근혜 정부 때 구성이 된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구성이 돼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 가지고 거의 3년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국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많이 견제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국면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 정서에서는 다행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와는 달리 그렇게 거부권을 막 행사하고 밀어붙인다거나 무슨 남북 관계를 하더라도 막 일방적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강성 대통령이라고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성은 아닌 것 같은데
박근혜 때 구성됐던 그 이제 야당이 된 여당이었다가 야당이 된 그 국회가 사사건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일을 좀 하게 해줘야지 너무 하지 않는가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해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 과반수를 훨씬 넘기는 그러한 승리를 거두었었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을 대입한다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국회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겁니다. 반대 입장이 됐죠. 그러면 4년 전의 공식을 그대로 갖다 옮긴다고 하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을 하다 야당이 돼가지고 과반수까지 넘은 의석을 가지고 그 윤석열 정부와 대응을 해나가기 때문에 반대로 국민의힘이 압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이 많이 다르고 국민들 보기에 그때와 지금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 우선 시작할 때부터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는 곳인데 그 안보 하는 그러한 그 보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방부를 그냥 밀어버리고 거기를 차고 들어가서 그냥 대통령이 주저앉을 때부터 야 이건 참 이거 이상하다. 이래도 되는 건가? 그런 게 있었죠. 더더욱이나 안보 하는 사람들이 딴 기관도 아니고 국방부와 합참과 군대의 핵심이 있는 그곳을 갖다가 그냥 제껴버리고 그냥 일방적으로 제껴버리고 들어섬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참 이게 이상하다. 이러한 그 느낌을 받게 됐고 그 뒤부터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그저 밀어붙이기가 너무 심하다. 이러한 느낌을 많이 주게 된 거죠. 그게 문재인 때와 다르게 국민들 눈에 비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심한 것은 그 민주당이 국회에서 160 지금은 구석으로 돼 있는데 보궐선거 때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과반수가 넘는 정당이지만 그래서 이제 특검법이나 뭐 이렇게 특별법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죠. 모조리 거부권.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 대통령이 그냥 그 거부권이 식자들한테는 대통령 거부권이 있느니라 그렇게 알았는데 실제로 국회에서 법이 오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뭐 무시해버려도 되는구나 이런 건 몰랐거든요. 느끼지 못했죠. 국민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뭐 상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야 이건 대통령은 견제받아야지 진짜로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네. 이러한 인식이 대단히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이런 것은 그 검찰의 어떤 체질화된 속성 거기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처럼 수사를 그래도 많이 받아본 경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검사들의 문화라는 게 어떤 사건을 참 후진적이죠. 어떤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오랜 기간 동안 채집을 해서 과학적으로 어떤 그 사건을 다룬다기보다는 우리나라 검찰들은 사람을 잡아다 놓고 속된 말로 조져가지고 이 사건을 만들고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러한 검찰의 인식이 이 선진국의 검찰 인식과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그 정권이 분리할 때면 나타난 것들이 늘 간첩단 사건이었죠. 이삼열 선생님 와 계십니다만은 독일에서 오랜 동안 관찰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근데 역대적으로 보면 정권이 분리하면 3대 기관이 간첩단 만드는데 경쟁을 했습니다. 남산에 있었던 중앙정보부, 남영동에 있는 경찰 대공무실, 서부인고에 있었던 국군보안대, 이 세 개 기관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받아보면 남산에서 간첩단 하나 발표했다 그러면 남영동 박초원 씨하고 직접 하루 종일 조사를 받아봤는데 이 사람들이 막 바빠요. 바빠. 저쪽에서 한 건 했는데 우리는 언제 하지? 이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안절부절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과거 간첩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건 재조사를 해서 증거 있는 거는 불가피하지만 증거가 없는 거는 바로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과거사 진상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쭉 검토를 해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그 시절에 무리하게 발표됐던 간첩단 사건이라는 게 90% 이상이 조작이었다라고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아마 90%도 훨씬 넘습니다. 대부분이 증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고문으로 때려잡아서 억지로 인장을 찍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이 조작 간첩단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 간첩단을 법적으로 합법화시키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정치검찰들. 그 조사는 수사관들이 뭐 때려잡아서 한다고 그러지만 검사들도 거기에 맞장구 쳐가지고 이 사건을 완성시켜 준 것이 정치검찰들이죠. 그때 검사들이 중앙정보부나 다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한 검찰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이 검찰 문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야당 대표 수사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이 대통령이 미래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겠는가 하는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처럼 죽었다 깨나도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모든 걸 동원해서 아주 속말로 조져야 된다. 조져야 돼. 그것이 2년도 안 된 시기에 300몇 번을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개인이 돈 먹었다는 건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속성에 수십 년간 젖어있던 분이 대통령이 되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고 또 그 밑에 모든 요소에 자기네들하고 검사 생활했던 그 정치 검찰 특수부 요원들이 특수부 검찰 출신들이 요소에서 이제 뒷받침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사 때 하던 것처럼 내가 무릎 밀어붙이고 검사들이 받침을 해주고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다 해봤는데 다 됐는데 이런 식으로 이 국가 권력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게 아닌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 문화와 지금의 문화와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2대 선거는 4년 전 선거 때 박근혜 때 구성됐던 국회가 문재인 때 들어와서 압승을 하는데 이번에는 문재인 때 구성된 국회가 윤석열 때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하니 국정 안정을 위해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 보기에는 야당이 반대해서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했잖아.
국회에서 법 만들어서 기분 나쁘면 다 거부권하고, 뭐 이태원도 그냥 사건 나면 눌러버리고, 또 최수근 상병 문제도 세상에 조사를 해서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해서, 그래서 박정훈 대령은 경찰로 그 서류를 남겼는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알고 사단장 뭐 이런 건 다 빼야지 이놈들아, 사람 하나 죽었다고 다 책임을 물으면 누가 지휘관 하냐. 그래가지고 이종섭 씨가 부랴부랴 다시 그 서류 찾아와. 그래가지고 이건 전부 빼. 뭐 이런 사건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 보기에 못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냥 검사들 하는 식으로 다 하더라. 근데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게 되겠냐? 큰일 났다. 이러한 여론이 상당히 들끓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더더욱이나 최근에 이종섭 씨를 지금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에서는 우리는 그 출국금지 해제하란만 한 적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누가 해제했냐? 지금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에서는 우리도 모르는 일이었다. 출국 금지된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 조사 받았기 때문에 이제 대사로 나가도록 조치한 것이지, 공수처가 잘못이다. 공수처는 우리는 그 출국 금지 해제한 적 없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드디어 보면, 오늘 방금도 보도를 보면, 아하, 윤석열 쫄병으로 한동훈을 세웠고, 한동훈이가 윤석열 입맛에 맞게끔 잘 해오다가 최근 선거가 돌아오니까 이제 이게 좀 어긋진다. 왜? 선거를 하려다 보니까 장예찬인가 누구? 거기가 1등 참모라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1등 참모라는데 걔 막말을 그대로 뒀다가는 선거 안 되게 생겼으니까 공천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막 뿔 따고 가 이만큼 취소됐다는 거예요. 1등 참모는 참모였던가 봐. 그런 게 있고, 또 이 한동훈이가 도무신가 이런 몇 군데 이런 사람들 공천 취소 안 하면 선거 안 되겠다. 수도권 다 망하겠다. 특히 엊그저께 나온 화성 여론조사에 놀랬다고 그래요. 화성 여론조사에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이준석 그쪽하고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이준석한테도 진다 이거. 그렇다면 수도권에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다 보니까 말썽있는 사람들은 털어야지 수도권 선거 안 되겠다. 한동훈이가 그렇게 보고 몇 군데를 이제 처리했는데, 윤 대통령 쪽에서는 난리가 났다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해 임마. 이런 파열음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그 대통령실이 이 문제 가지고 검사끼리 이제 어떻게 부딪힐지 이것도 이제 관심거리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는 이제 선거 주기로 본다면 민주당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현 정부나 대통령실에서 지나치게 권력을 남용하고 강제하고 또 국회 입법을 무시하고 또 최수근 상병 박정훈 대령 문제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조사한 것들을 방해하고, 이런 걸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그렇게 168구석이나 이렇게 앞서는 현상은 어려울지 몰라도, 왜? 그래도 이렇게 여야가 바뀐 국면에서 또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야당의 이 공천 잡음은 저는 50대 50일 것 같습니다. 비명 행사냐 이 공천 혁명이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예견치 못할 만큼 현역들이 많이 탈락한 겁니다.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박영진 후보도
감점을 안 주어도 이기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감점을 안 줘도. 왜냐? 지금 민주당은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될 때 77%를 얻어서 당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대표가 된 뒤에 대표를 이렇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서른 의원 등 이 친구들이 하루도 대표를 인정을 안 하는 입장을 취해버리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77%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또 당원이 아닌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고. 예를 들자면 후보로 선정할 때 당원, 권리당원 50%, 시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게 하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 50% 중에서 77%가 그동안에 이렇게 당대표를 괴롭혔던 사람한테는 찍기 싫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시민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여론조사를 오면 응답률이 낮잖아요. 낮으면 여론조사 왔을 때 그래도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전화만 1분 이상 한단 말이에요. 1분 이상. 그걸 듣고 답을 하거든. 그러면 답을 적극적으로 하는 층이 누구겠어요? 민주당이나 이재명을 지지하고 싶은 그 세력들이 또 적극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동안에 당대표를 지나치게 괴롭혔다. 국민들이 그러한 정치인들을 보는 눈은 또 현미경이에요. 현미경. 저희들도 모르는데 잘 봐요. 귀신같이 봐요. 그러한 투표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누구는 떨어뜨려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 이러한 공천 현상은 나타나게 돼 있다. 물론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몇 군데는 뭐 그런 찍어서 제거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지시 없어도 77% 이상을 지지받은 당대표가 앉아 있는데 그 당대표를 깔아뭉개버린 사람을 지지를 하겠느냐고 이게. 그런 현상이 오늘날 이 대표도 깜짝 놀랄 만큼의 현역 탈락률이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부터는 현역들에 대한 정치 불신이 심했어요. 또 현역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물갈이 부분이 오히려 신선미가 더 낫다. 이러한 가점들이 보태져서 비명 행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만회될 부분들이 있다. 선거 때. 그러고 보면 과반수를 획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조국 현상이 요즘 대단히 두드러져 보이는데 지금 선거 경향을 보면 5, 60대 이상의 이제 기성세대와 50대 이하의 이제 젊은 층들이 상당히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60대 이상들은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시각이 있죠, 시각. 그 시각이 그대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어요. 흘러가는. 그 부분에서 조국 지지가 높다는 건데 70대 이상은 좀 다를 겁니다. 또 거기는 이제 또 태극기 부대 문화가 또 작용을 많이 할 것이고 5, 60대는 대부분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죠. 젊었을 때 어느 편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5, 60대가 되면서 상당히 중도적으로 변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한 측에서 조국이 참 당해도 너무 당했다. 세상에 마누라 딸까지 그냥 내려 작살내는 그런 놈의 수사가 어디 있는가 이 인간 세상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도 검사 출신이지만 수사를 이렇게 하는 법은 없다. 홍준표 시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홍준표 시장이 참 인간 됐어.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일가를 말살을 시키는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5, 60대들이 상당히 생각을 달리했던 것 같고 이제 젊은 층들로 갈수록 이해관계에 민감한 것 같아요.
제 아들도 이제 뭐 40대, 30대들인데 보면은 그 친구들은 부모가 얘기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가치 기준에 의해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내 장래에 이게 도대체 어느 편이 유리한가 이거. 그런 측면을 확실히 가려가지고 투표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조국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판단을 유보해 놓고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조국 성향의 지지도 이해를 높이면서 지지도가 강해지면서 조국 당의 지지도가 더 높아질 여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조국 당의 추세가 아직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국 당에 의해서 어느 당의 피해가 크냐? 그러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쪽이 다 피해가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여요. 비례대표만 보자고 하면 더 큰 피해는 이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좀 더 크겠죠. 그쪽이 좀 커요. 그런데 국민의힘도 피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쪽이 좀 불리할 겁니다. 왜? 조국 당은 어차피 와도 민주당하고 연합이 가능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면 중도에 망설이고 있던 그분들이 조국 당으로 많이 간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의힘으로는 갈까 말까 하던 사람들도 일부 포함이 됐다고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민주당은 그러면 어떠한 표로서 비례정당을 유지할 거냐 그러면 이제 조국이 갖지 못한 민주당의 조직 세력 전국에 있는 그래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조직이 있잖아요. 이 조직 세력들의 상당 부분들이 그래도 민주당 비례정당은 지탱한다. 그리고 진보당이나 진보연합이나 시민사회단체하고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이 이 일부 지원을 함으로써 민주당 위성정당이 아마 15석 이쪽 저쪽 득표는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으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전국 비상시국회의라고 해서 옛날 80년대로 말하자면 문익환 목사님하고 민통연을 했듯이 전국 비상시국회의라는 틀을 일단 전국적으로 지금 갖추어 두었습니다. 거기 이제 상임고문으로는 함세웅 신부님이나 김상근 목사님이나 또 임원영 역사가라거나 박성무 선생이나 이부영 선생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상임 고문으로 계시고 저희들도 거기 이제 가담해 있고 우리 뭐 목사님들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고 저희 민청학년 동지회나 민청년 동지회나 이 과거에 청년운동 했던 그룹들도 다 함께 이렇게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어떤 캠페인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까 하는 부분들은 비상시국회의나 이런 부분들하고 금방 뭐 박종렬 선배라거나 금방 다 통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면서 그로부터 정보를 채집해서 합리적인 정보를 채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전파해 나가면 되리라고 보고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은 기독교 운동을 쭉 해오던 입장에서 보면 이 전광훈식 그 선거 운동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많은지 뭐 자유통일당인가 뭐 이걸 해 가는데 그 캠페인은 일단은 상식을 넘어서는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먹힐지 저는 잘 감이 안 오고 합리적인 기독교 세력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이 그야말로 상식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상대해서 전달할 때는 내 주장을 막 옳다고 강하게 목에 핏대 세우는 성향보다는 겸손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예, 겸손한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겸손하게 1대1로 얘기할 때도 아주 겸손한 자세로 얘기해야 그 사람이 또 제3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 주장만 옳다고 막 핏대를 세워봤자 그것은 상대방도 듣기 피곤한.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부지런하게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것이 왕도다. 다른 왕도가 따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캠페인 하는 중에서 특히 이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지금 여기 이채양명주라고 민주당에서 이름 붙였더만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문제라거나 이걸 막 뭉개버리고 나가는 이런 문제. 최수건 상병 문제를 수사를 다 잘해놓은 걸 갖다가 대통령실에서부터 뒤집어 버리는 거. 양평 고속도로도, 제가 양평에 삽니다마는 고속도로도 전문기관들하고 다 교통영향 평가니 뭐니 받아서, 여러분들 주말에 양평 가시면 지금 두물머리 쪽 양수리 가면 주차장이 돼서 차가 오도 가도 못합니다. 오도 가도 못해. 그러한 부분들의 교통 해소를 위해서 원래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김건희 땅 많은 쪽으로 갖다 붙여놨어. 그쪽으로 가면 다리를 안 놓으니까 돈은 좀 덜 들 거예요. 돈은 좀 덜. 그러나 이 교통 영향 평가나 양평의 교통 체증이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갖다가 이 국가 정책을, 국가 사업을 멋대로 갖다 붙여버린 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양명은 아마 명품, 무슨 백, 리얼, 디올백. 이건 주가 조작 마지막에. 그래서 이채양명주라고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가장 설명하기 편한 부분을 채취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내가 소화가 안 되는 걸 어렵게 제3자한테 얘기하려고 할 필요 없고, 이 중에서 내가 얘기하기 제일 편한 것을 이래서야 되는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겸손하게 접근해 가는 것이 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아마도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모든 무리 사항들, 지금 호주도 이종섭이 빼돌리고 이게 디올백도 묻고 모든 부분들을 의료인들을 잘 때려잡으면 그런 것들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계산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 정부들 아무도 못했지 않냐. 근데 내가 이건 해내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박수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의사들, 제 아는 의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어느 의대 그 학장인데 자기네들 때려잡기를 좀 너무 빨리 시작한 것 같다 얘기하더라고.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좀 한 달만 늦게 시작을 했어도 자기네들이 변명도 못하고 꼼짝없이 그냥 죽어나는 판인데, 너무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검찰식으로 때려잡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국면에 접어든 거 아닌가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의료 이 문제가, 질문 참 잘해 주셨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뒤엎어서 선거에 이건 아주 획기적인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의료 대란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좀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효과를 보다가 아하, 국민들도 이 선거에 맞춰서 이걸 시작했구나. 이런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해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도 한 20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윤석열 계산대로 안 되는, 그래서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대단히 큰 차질이 오는 그러한 시도가 돼버린 사건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하는 의사들도 우리를 한 달만 늦게 때려잡았어도 우리가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국민의힘 선거 전략에 말려들 뻔했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의사들도 이야기하고, 또 이 의사들만큼 지식인으로서도 그 자존감이 높은 것이 검사들보다 더합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인데, 이 사람들이 사람을 안 고치면 사람이 죽는 판인데, 이 검사들이 사건 조작하는데 식은 죽 먹듯이 사건 조작을 한 경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의료 대란 문제도 때려잡으면 지그들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의사들 얘기 지금 가장 자기네들이 승복이 어려운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 들으면 선처해 주겠다. 선처해 주겠다. 이 말이 자기네들이 그냥 자존감을 괴멸시켜 버린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법에 따라서 고분고분 말 듣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처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선처해 줘.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자기네들이 말을 들어줄래도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만큼의 자존을 따라 뭉개버리는 현상이 와서 승복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 질문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이 선거를 의로 대라, 의사들을 때려잡는 것으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있다라고 장담했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 행사 9번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횟수 제한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만들 방법 같은 거 좀 없을까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조국 신당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조국 신당,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이 이 양쪽 거대 국민의당과 민주당에도 이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민주당하고 어떤 윈윈하는 그런 거를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의원님께서는 한번 그걸 그리신다면 어떻게 좀 긍정적 효과가 날 수 있을까 기대하는 거가 있으시다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가시는 쪽에 투표하면 양쪽 다 도움이 된다고 봐요. 이쪽으로 하면 좋을까, 저쪽으로 하면 좋을까,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대연합인가요, 이름이? 어때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있고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으시든 조국신당을 찍으시든 두 당은 서로 아마 협력 관계를 가야 두 당이 국회에 가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나 조국신당은 민주당하고 협력을 안 하면 일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신당을 찍어도 민주당과 우당이 돼서 야당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찍으시면 되고, 또 더불어민주연합도 거기는 민주당하고 같이 거의 아마 진보당이 추천한 사람들은 이제 3명인가, 그분은 당선되면 진보당으로 가죠. 그러나 나머지는 민주당하고 연합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그 조국신당을 찍으셔도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효과가 기대할 수 그러니까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예요. 민주당과 조국신당은 앞으로 같이 윈윈할 거예요. 얘가 몇 명인데 몇 예상을 그 비례의석을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로 전체 46석인데 그 46석을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기타 여러 당들이 있는데 의석을 대략 예상하시기는 어떻게 좀 분배가 될 것 같으냐? 원래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이 정당에서는 20명까지 당선권으로 봤어요. 조국신당을 예측 안 할 때예요. 그때는. 그런데 조국신당이 이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서 그 예상에 약간 이제 차질이 오게 돼 있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이
15석 정도를 갖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요. 그리고 조국 신당도 그 정도에서 오히려 플러스 알파 15석 정도 그 정도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신당이 지금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여론에 앞서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유성정당은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그 조국 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앞장섰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조국 신당이 근접해 있잖아요. 거기에. 다만 앞으로 투표를 할 때 각 당 큰 정당들이 이제 조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실제 투표에서는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조국 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과 비슷한 의석을 차지할 수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국민의힘 쪽은 한 20석에서 조금 모자랄지도 몰라요. 그 정도 예측이 돼요. 다른 정당들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정여인 목사님 거부권 관련 질문 먼저 하셨던 질문은 예. 뭐였죠? 거부권 문제는 이것은 법이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9번의 그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거부권을 총량을 정해서 그 이상은 예, 이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지 뭐 국회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얘기해 주죠. 법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그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제도가 개혁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그 전부터 많이 있었는데 좋은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했지만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 현행대로 이제 하기로 됐으니까 뭐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지만 이 선거 제도의 문제점이 여기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들을 한번 좀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은 정의당이 과연 지난 대선에 좀 민주당과 연합을 했더라면 도리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도 연합이나 합력이 잘 안 되고 있는 차원에서 정의당의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거든요. 지금도 이 문제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예, 그 선거 제도는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다당제로 가는 게 오히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킨다고 보는 측면도 있고, 저는 이제 다당제로 가는 것이 왕도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진보 정당들이 고생들을 아주 많이 하는데 전에 장기표 선생이나 김근태 선생이나 이분들하고도 제가 얘기할 때 지금처럼 걸핏하면 빨갱이로 몰아대가지고 재미를 볼 수 있는 풍조에서 진보정당이 할 수 있는 거냐. 우선 이 문화를 까부셔야 진보정당들이 숨쉴 틈이 생길 거 아니냐. 그렇다면 당시에 이제 김대중 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사실은 정강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중도 우익 정당이거든. 이게 진보 정당 아니라고. 그러한 중도 우익 정당의 당수에 대해서도 막 간첩으로 몰아대 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잖아. 중도 우파 정당도.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그렇게 몰아대고자 하는 문화가 살아있는 한은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것이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할 때는 그냥 방치하지만 서로 분열해 가지고 재산을 깎아먹게 하면 자기네들이 집권하기 편하니까 방치하지만 집권이 회방될 때마다 이게 간첩단을 만들어. 그래 왔지요,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다당제라고 하는 것이 수구 극우파들은 하나로 태극기 부대 형식으로 가고 나머지들은 다당제라고 해서 백화점식으로 가면 그 우리 사회의 민주발전에 어느 것이 더 유용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삼열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튼 이러한 사고의 틀 속에서 대단히 조바심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또 하나 정의당 문제. 정의당 문제. 정의당 문제는 저는 좀 의혹스러운 눈을 가지고 정의당을 보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지난번 대선 때는 정의당 표가 이재명 대표와 연합이 됐으면 이기고도 남았죠. 이기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도 연합하자고 하니까 빠졌잖아요. 나는 이 녹색당을 이제 섞어가지고 정의당 가지고는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니네들 무슨 짓 했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녹색당하고 이제 합쳐서 녹색 정의당이 됐는데 아마 하다가 또 안 되면 이제 정의 녹색당을 할 거냐 내가 그런 좀 반박을 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같은 정권 하에서 국가의 틀이 지금 파괴되어 있다라고 보는 상황에서 세상에 이승만, 박정희 같은 독재자로서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나가게 만든 그 독재자들로서 역사적인 평가가 끝난 사람들을 괴짝에서 끌어내다가 국부로 삼고 동상을 세우고 대구에다가 역을 만든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까지 온 판국에서 녹색 정의당이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게 역사 발전의 옳은 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 개정된 선거법이 지난번대로 이제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질문 속에는 그 제도가 우리나라의 현실의 민주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느냐, 또 이번에도 정말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문제가 많으냐, 아마 이런 뜻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그 비례대표제를 이제 소수 정당들과 함께 연합해서 한 것이 사실 하나의 큰 업적이고 공헌이 돼야 되는데 조국 신당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막 15%를 가져가게 되면은 아마 그 15명도 다 당선 못 될 우려가 있지 않나. 이게 지금 좀 걱정입니다, 사실. 그러면 진보당이나 뭐 진보연합 시민사회에 오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그 당선권에 주기로 했으니까 지금 당선될 텐데 민주당 사람이 몇 사람이나 들어가겠느냐. 이것이 이제 그 이재명 그 대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선택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경렬제로 하려고 그랬죠. 어차피 위성정당이 되니까 준위성정당이 되는 걸 사과까지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여기서 아마 우리가 많이 비판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할 때 저희 이 대한문화 아카데미랑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국회의원들하고 노력해서 우리는 이제 이게 진보적인 거고 다당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든지 연동형으로 합시다. 그래서 준연동형이 아니라 진짜 연동형을 하자. 이제 독일이나 뉴질랜드 같은 데서는 비례대표의 인원이 전체의 한 절반이 되거나 3분의 1 정도가 되니까 가령 300명 중에서 100명만 돼도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0명은 지역 대표로 나오고 100명은 비례대표로 해서 하게 되면은 이 정당 간의 분포도 오고 다당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 46석밖에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계산도 복잡해지고 무리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위성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그 아주 그 불합리한 예외적인 방식의 지금 우리 제도를 좀 쓰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선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 예. 반성해서 수정을 하도록 해야 돼. 비례대표제는 살려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지금 불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조국 신당이 나오는 것도 이것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한 석도 못 얻는 사람들이 또 지금 뭐 감옥 갈 사람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 편담 정치에 의해서 선동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준비 안 된 정당이 나와서 이렇게 그냥 한 달 사이에 만들어 가지고서 뭐 15% 20%를 가져갈 수 있다 하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위험한 제도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마 이번에 상당히 크게 반성을 해서 이 손질을 해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저기 아까 말씀 중에 이번에 민주당의 그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 소위 235만에 육박했다는 민주당원들의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번 선거 때는 상당히 많은 권리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평가들을 보면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또 아마 힘을 쏟아야 될 것이 그 선거 때만 권리당원이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의제라든지 아니면 주요 정치 현안에 그 당원들의 직접 의견 수렴하는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 우리 정치권에서 좀 발현이 돼야 그 국회의원도 어떻게 보면 저기 한 사람의 당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 워낙 많은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런 좀 아직도 우리나라가 빨리 극복해야 될 이런 부분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정치 문화로 자리가 잡혀야 그 방금 이성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동제가 돼도 그 몇몇의 그룹이나 아니면 그 소위 얘기하는 당대표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현실 정치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지역에서 보면 그 지역의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뽑는 것도 어느 곳은 상당히 어느 정도 이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지구당 위원장이나 현역 국회의원에 의해서 거의 다 뽑히는 이런 수준.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그러한 결정하는 데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이 부분까지 가야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한층 더 성숙한 정치 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정동영 씨가 현역을 이겼는데 광주에서는 현역들이 거의 전멸했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들이 평소에 권리당원들을 자기가 관리했을 텐데 저희도 또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면 권리당원 50, 시민 50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도전자들이 시민을 100% 먹었을 리는 없고 권리당원은 국회의원이 관리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멸하느냐. 역시 그런 부분들은 이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동안의 그 당내에서의 역학구도라거나 아직도 권리당원 중에서도 참 천민으로 커가지고 여기까지 온 이재명 대표는 출세하면 안 되냐? 이러한 이 저항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 당원들이 아직도 많이 민주당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그 바람이 이번에 그 이렇게 40%가 넘는 현역들을 물갈이해버리는 이런 걸로 봐서 방금 말씀하신 그 권리당원들을 현역들이 관리해버리니까 지구당 위원장이지 말이자면 그 사람들이 관리해버리니까
범접도 못하겠다 하는 문화도 많이 깨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과거에 그 삼김 씨들이 계실 때는 권리당원이나 당원들이 공천하는 법이 없었지. 중앙에서 그 한 연합문 명이 모여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다 했죠. 그래서 그때는 또 전국구에서 돈을 거두어 가지고 당 총재가 전 249나 59 지역구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총재한테 가야 돈을 얻었어. 근데 지금은 당 대표가 돈을 10원도 나눠주는 게 없어요. 10원도.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가 당원들이나 국민 지지를 갖지 못하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민주당은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게 아직도 이 희망을 거는 당원들이 다수가 있고 또 여론조사에 응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아직은 강하게 이재명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현상이 이번에 공천으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 지구당 위원장들이 뭐 쥐었다 폈다 하는 그 구조들도 많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 현상을 이번에 많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을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정치적으로는 전혀 좀 그 상태든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좀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고 욕하고 민주당은 또 반대로 아까 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또 공격하고 그게 서로 공격해서 누가 더 잘못했느냐 결국 이 판단을 좀 자꾸 국민들한테 드러내면서 표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 당이 한국 사회 정치적인 발전과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 이거다. 뭔가 대안을 제시를 해가면서 국민들의 그 표심들을 이렇게 끌어갈 수 있는 이런 정치로 이렇게 자꾸 좀 발전을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못하니까 그 선거 끝나면은 또 그 당 중심, 대표 중심으로 가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역에서 지방자치 내지 지역 발전이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지역 정치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승화가 돼야 되는데 수렴이 돼야 되는데 또 그 나물에 그 밥이 있단 말이죠. 사실 저는 운동권 중에서도 많은 국회의원들을 냈는데 이분들이 가가지고서 한국 사회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했겠지만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뭔가 한국의 민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을 위한 대안들을 이 시대에 있어서 뭔가 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민주당이라든지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이런 당들이 됐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경쟁을 해서 국가의 정책적인 현안을 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극단적인 대립에서 걱정스럽다는 요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과도기 같아요, 지금. 그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이라는 인물이 그래도 집권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그 빨갱이 문화가 상당히 완화됐다, 무너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이런 정권들을 보면 그리고 그 인사를 하는 걸 보면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문재인까지 오면서 자칫하면 우리나라가 종북 세력한테 점령당하게 생겼다라는 논지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한동훈 어저께도 발언을 보면 이번에 잘못되면 종북 세력에게 접수된다.
국회가 이런 요지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민주적으로 정권이 이렇게 정상적인 정책을 가지고 경쟁을 해서 교차되는 이런 문화가 아직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저 사람들은 옛날 이승만에서부터 전두환, 노태우까지 왔듯이, 김영삼까지 왔듯이 자기네들이 나라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되지. 이게 지금 한국 야당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야당은 있어야 되지만 저 사람들이 집권하는 것은 종북이 된다, 종북. 이러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정책 대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공간이. 그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극단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완화되고 정책을 가지고 제대로 나라 얘기를 하자. 이러면 정책 대결이 돼서 지금과 같은 죽고 살기가 안 돼. 이게 지금 걸핏하면은 종북, 빨갱이 프레임을 아직도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건재. 이러한 상황 때문에 지금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지 무슨 뭐 야당이 막 반대를 했기 때문에 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단은 그 빨갱이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가공되고 가짠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에게 일반 국민 의식에 일반화됐을 때 민주주의가 그때부터 출발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낙연 씨가 사실은 그런 폼을 잡고 사실 탈당하고 이 좀 정도를 호응을 받으면서 뭐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저 보니까 그 광주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는데 자기가 그런 새로운 것에 후보니까 자기를 찍어달라는 식으로 이게 연설도 하고 가던데 그런 비판적 흐름에 그것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다가 이게 좀 없어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저 박종렬 선배님이 장영달을 아직도 그냥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빠르고 그러면 출세할 것 같으면 이 당으로 갔다 저 당으로 갔다 좀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일 텐데 참 약간 우두너니까 가냥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일관되고 신념이 있는 것처럼 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장영달은 거 괜찮은 놈 같아. 그런데 이 어느 세계도 그렇지만 사람이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처신했는가를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민주당에서도 다 이재명이 좋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대로 처신한 사람과 기회주의로 처신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골라내더라. 이게 이번에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 이낙연 참 점잖고 꿈이 있고 말도 점잖고 그렇거든. 근데 이번 출발이 동아일보 사건 때 이부영이나 임채정이나 그 양반들이 저 축출당하고 뒤에 이제 모집할 때 거기에 들어가셨는가 봐. 그러니까 다른 동아일보 기자들은 언론 자유를 향해서 지금 송건우 선생이랑 다 쫓겨났는데 쫓겨나고 기자가 모자라니까 이제 모집했을 거 아니야, 모집. 그때 동아일보로 들어갔던가 봐. 저는 몰랐는데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라도에 가보면 그 전라남도 도지사를 하셨잖아요. 도지사를 하셨는데 도지사를 하시면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상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도지사 하시면서 점수를 따지 않고 이렇더라고. 그것들이 이 호남 일대에 이렇게 많이 전파가 돼 있고 그분이 광주 일고 나오셨는데 광주 가면은 이제 광주 5.18이라고 뭐예요. 5.18 주도자나 그분들하고 동문들도 많고 그래.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이낙연이 참 잘했어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리고 이낙연 씨는 이제 전국적으로 힘을 쓰려면 김대중 총재처럼 자기 지역에서 우선 호응이 막 들끓어야 이게 전국적으로 뭔가 퍼질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만들어내기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참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다. 이렇게 보여요.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그 박 목사님 말씀하신 맥락과 좀 비슷한 건데, 정당 정치를 잘 모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참 정치계가 참 비열하다. 공천 안 해준다고 탈당하고 또 상대방 당으로 적이었던 그 여당으로 막 가고 또 분당하고 탈당하고 새로 당 만들고 이런 거는 또 정치를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재명 씨의 그 체포 동의안을 찬성했던 30여 명 사람들이 거의 이번에 이제 탈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서른 씨를 비롯해서.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민주당 내의 계파의 싸움도 보이지 않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열에 있었던 사람, 문재인 대통령 계열에 있었던 사람, 또 이재명 씨를 지지하는 사람, 이 소수 다수의 계파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 계파의 그 구조와 알력 다툼이 이번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조금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떤 정당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정당의 주의 주장과 내가 맞기 때문에 그 정당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는 정강 정책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치 문화에 있어서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가 차이가 많죠. 즉, 그 이승만에서 시작해온 국민의힘과 신익기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민주당의 역사와 또 최근에 와서는 김대중이라고 하는 정치인까지 이렇게 온 민주당의 역사와 또 그렇지 않은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온 국민의힘 역사와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정강 정책에 쓰여진 것은 무슨 뭐 이렇게 계급 정당을 표방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다 보수 우파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 비슷한데 정당 문화는 굉장히 다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해보자고 민주당에 왔다가 공천 안 준다고 도망을 가서 그냥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난 무소속으로 있어야 되겠다. 왜? 사람이 격한 감정이 돌출해가지고 못 참겠다. 그래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 울산에 가면 지금 이상현 의원이라고 내 잘 아는 친구인데 그런 사람들은 너 그렇다고 이제 평민당부터 해온 사람이 말이야. 탈당하고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무소속으로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안 갑니다. 그런 정도는 그래도 좀 봐줄 수가 있는데 이 영등포의 김모 씨처럼 오늘 하다가 내일 빨간 옷 입고 와서 그냥 금방 이런 건 아주 인간 정당 아닌 사람들에게도 모멸감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국민들이 결국은 선거에서 심판해서 너 그런 짓을 하면 인간 대접 못 받아.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국민의 심판에 의해서 정리된다.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정리가 돼 왔습니다. 일부를 빼고는. 저는 이제 하나의 코멘트와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그 좀 조급하게 그 의료 대란을 일으키는 이유는 의료 가족 이슈를 끌고 간 이유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디올백이 막 올라서기 시작할 타이밍이었었거든요. 아마 그게 이제 많이 그 조급했기 때문에 덮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 느낀 건데 대통령이 요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국민들이 탄핵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능가하는 수준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민주당도 뭐 그렇게 항상 잘해왔던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부분인데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즉 다시 이야기해서 총리를 국회에서 지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 실현성이 있으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과연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어떤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총리를 국회에서 지명한다는 것은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해야죠. 그 내각제죠, 그게. 그리고 대통령은 상징적인 대통령만. 옛날에 윤보선 대통령 시대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각제로 전환했을 때 그것은 총리가 실권자입니다. 총리가. 그렇게 내각제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 부분으로 되고, 아마 그러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탄핵 대상까지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림이 또 머릿속에 계실 법도 한데 이번 선거를 통하면 우리 정치 상황이 민주당이 다수가 됐건 소수가 됐건 일단은 상당히 긴장된 정치 환경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윤석열 주변에 인사를 해놓은 걸 보면 특히 군 인사를 해놓은 걸 보면 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는 저하고 고향에 그 가까운 친구이기도 한데 일단 입장을 보면 정권 교체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신조로 삼고 있는 군인입니다. 왜냐? 지난번에 정권 교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가지고 댓글 공작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재판받은 거 아니에요? 구속도 됐고. 이 군 출신들이 장성으로 나온 일부 군추 육사 출신 일부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민주당이나 이러한 세력들이 집권을 하는 것은 그 종북 세력들이 집권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고는 아예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본인이 문재인 때 구속까지 됐단 말이지. 정권 바뀌면 나도 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을 대통령이 국방개혁위원장이고 그 부위원장으로 갖다 놨어요. 그때는 지금은 사면복권을 했지만 그때 임명할 때는 재판 중인 사람이었어요. 재판 중인 사람. 피의자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기용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그때의 가장 말을 잘 듣고 거침없이 집행해 나갈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김관진 같은 장군을 인사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저 같은 사람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런데 왜 야당이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강력한 드라이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그러지 않고는 윤석열 능력으로는 이 대한민국 상황을 관리해 나갈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아까 오 목사님께서 정책 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상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개인 소득이 3만 불이 넘는다고 하지만 빈부 차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혁명이 왜 안 일어나는가 희한하다. 대한민국은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본다고 할 정도로 이 빈부가 크잖아요. 개인 소득이 3만 불 아니라 10만 불이 돼도 가난한 사람이 밑바닥에서 늘 허덕거리게 돼 있고, 이건 뭐 재벌 공화국이고 권력과 재벌이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판국인데도 아무 이상 없이 세상에 굴러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한 사회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럴 정도로 이 독재적인 요소가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분단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분단. 네. 이 모든 것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나오고 거기 더 파고 들어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뭐냐 이런 것까지 들어가야 되고 말이지. 그 하에서 제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나라를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본질적인 얘기는 표현하기도 참 거북하고 주변부 얘기를 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정치가 굴러나가다 보니까 참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우리끼리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만 초래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하고 있다고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자유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은 역시 이 종북이 나라를 지배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제대로 된 사고를 가질 수 있는 민주주의가 가능한 세상으로 이게 바꿔낼 수 있는 것인가. 이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저 한 가지만. 네, 마지막 질문. 네, 좀 약간 우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요. 저기 그 김건희, 그러니까 영부인 그 김건희 씨가 사실 문제를 많이 일으키잖아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입지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왜 이렇게 뭐랄까 제대로 이렇게 정말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입장은 사람이 살아오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KSCF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가장 가깝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기 박종렬 선배나 뭐 KSCF 동지들하고 이 얘기하면 제일 편코 쉬운 얘기를 많이 해요. 습관화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30년 이상을 검사로 활동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 검찰의 문화가 어떻는가를. 그냥 막 몰아제끼면 다 되더라. 거기에다가 정치라고 하는 것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이 없습니다. 정치만큼 진짜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거지 활동을 하는 사람부터 삼성 재벌까지 다를 알면서 대응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정치를 해 가는데, 검사로 한 30년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다양성이라는 거 하는 이해를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최재형 목사가 무슨 천공인가 하는 사람 취재한 게 있더라고. 거기에 보면 그렇게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이제 천공이에요. 그 점괘에 따라서 가면 그냥 세상이 편해 이게. 그리고 거기에 습관화돼 버리면 자기네들이 수십 년 거기에 젖어들면 그 말을 덮어먹을 만한 다른 논리는 없었더라고 확신을 해요. 확신을 해요. 제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할 때 나중에 국회의장까지 됐던 분이 국방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아침도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저녁에 물어보는 점쟁이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진해 해군 기지에 국정감사를 갑니다. 내일 국정감사를 가. 그래서 내일 자기는 못 간대. 왜 못 갑니까? 남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못 간대. 대단히 심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천공정치라고 하는 게 그 최재형 목사님이 그거 하는 거 보면요, 천공이 김건희한테 연락 오고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연락 와서 집행이 돼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가 어떻게 대통령 된 사람이, 자기가 정치도 안 해본 사람이 청와대를 갖다 그냥 걷어쳐버리고 국방부를 갖다 점령을 해서 대통령실로 만들고,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도대체가 온 건가 이게. 그런 거 보면 대부분이 천공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만큼 위태로운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그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정렬 선배님 있을 때만 해도 덜 했는데 이삼열 교수님 들어오신 순간부터 제가 좀 얼어가지고 예컨대 그 도사가 오시는데 이게 말이지 조리 얘기한다는 게 겁날 때가 있잖아요. 자동 스스로 얼어. 그런데 실수가 있었더라도
좀 양해를 많이 해주시고 그런 점이 있었다, 쫄았던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얘기한 내용들이 그 대한민국을 이렇게 제대로 세워가는 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솔직하게 언급을 했는데 여러 가지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